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감사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함께 고발했으며 이 씨를 구조하지 않고 월북했다는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경북 내륙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3.2도, 습도 60%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이 어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KBS가 사과는 없었다라는 제목의 연속 보도를 통해 과거사에 사과하지 않는 국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인권유린으로 인정한 사건들마저도 10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여당이 후속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를 만들어 이관하고 여성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독립된 기관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좀 다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여가부 폐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역시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제는 정치권 역시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일 겁니다. 거대 야당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에 열쇠를 쥔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판해왔지만 아직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하죠.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할 정기국회 기간에 여가부 이슈에 매달리게 되면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성평등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지난달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통해 민주주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우리 민주주의 과연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얘기부터 먼저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이 사실 윤리위원회는 왜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해서 새벽에 꼭 이걸 발표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당내 일각에서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가 나오려면 이 정도 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왔어요. 2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명분을 내건 징계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명분을 내건 징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네. 탈당 권유나 제명을 하기에는 징계의 명분이 사유가 좀 약하다고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엄주를 하고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해서 네. 엄중주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이유, 예. 또 몇몇 좀 강한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 당에 예. 대해서 그것만으로 탈당해라, 권유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다른 사례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사례들을 지금 콕 집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거든요. 그 네. 이준석 전 대표만 그러면은 그런 발언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발언한 예도 과거에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중징계, 그러니까 6개월보다는 더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1년이거든요. 예. 1년이면은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명분을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보관이 깔려 있다고 보고, 근데 이게 왜 가혹하냐면 차라리 나가라 또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해버리면 이준석 전 대표도 판단하기가 좀 더 손쉬울 텐데, 예. 감명할 텐데 1년이 돼버리면 언제까지냐면 2024년 1월 달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징계 해제가 돼서 공천을 시도한다, 공천 받는 걸 이준석 전 대표가 시도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뭐 추가 징계까지 받은 인물이 공천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세우려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더 가혹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배종찬 소장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징계 명분이 떨어진 측면하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잖아요. 징계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두 징계를 같이 동시에 내기에는 뭔가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너무 세게 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징계의 정당성은 이걸 징계를 하겠다는 것에 자체가 정당성은 없죠. 정당성과 명분은 이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징계의 사유는 첫째, 양도구역 등등의 이러한 말을 해서 이 국민의힘 소속된 의원과 당원들을 모욕했다 뭐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가처분 신청 등의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당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은 김성태 전 의원이라든지 이게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어떤 채용 비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소된 사람도 당권 정지 6개월 뭐 그다음에 뭐 3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1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명분은 별로 없죠. 명분은 없는데 다만 이제 가처분이 만약에 그 전에 이제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됐다든지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도 명분이 어차피 명분은 없지만 그래도 더 강하게 징계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수하더라도 그러한 명분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징계가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는 억지로라도 당적을 박탈하고 당대표 거리 상태를 좀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이 당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건데 가처분이 어쨌든 기각되고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억지로 뭐 이렇게 당적을 박탈을 해서 밖에 나가서 괜히 뭐 신당 창당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유도하기보다는 묶어놓고 앞으로 하는 걸 좀 보겠다 뭐 이런 좀 뉘앙스를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 밖에 나가가지고 오히려 당하고 싸우면 더 불리하니 당 안에다가 가둬놓고 난 다음에 파장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치적 판단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있다가 이제 우리 김민하 평론가 소개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저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면 저는 오늘 새벽에 이 결정을 못 내렸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한 템포 좀 늦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이 인용이 되는 순간 정진석 비대위도 자초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 파장까지 더 커지면은 당은 더 내용에 급속히 빠져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됐겠다. 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도 과감하게 이제는 의사결정을 내려도 상관없을 정도라고 판단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네. 법원의 이 기각 결정이 오히려 윤리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윤리가 점점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순환 논리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멀쩡한 당대표를 뭐 물론 이제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뭐 이 부분에 의심스럽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징계를 내린 거잖아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섰던 것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우세했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 거를 또 당론을 어겨서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당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지금 순환 논리를 대면서 지금 결국은 징계를 또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글쎄요. 이 정치적 그 어떤 판단이 더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이미 분석이 나왔던 이야기고 윤리위의 지금 결정이 합당하게 전적으로 당헌 당규의 냉철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됐다고 보는 경우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지도부 정도에서나 그 정도로 인정을 해 주겠죠.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6월 달에 갈등이 불거지고 또 6월 28일경이었나요? 예정됐던 윤리위의 1차 결정이 7월 7일로 넘어가고 이제 7월 8일 새벽 넘어가면서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될 때부터 아직 경찰의 성상납 의혹이나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윤리위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윤핵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친윤 세력에서는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결정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또 내용이 담겨 있는 결정이라고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의 태도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모으지 않습니까? 한동안 사실은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좀 조용했었는데 지금 이 징계 국면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양도구역이 징계 사유라면 최근 해외 순방에서 비서거 논란을 빚은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근데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당무에 답변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 전 의원의 좀 최근 행보도 아무래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당권 도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윤리 결정이 정치적이다라고 이제 하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라는 거는 이준석은 당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네. 다른 여타의 것들은 밀어놓더라도 이준석은 안 된다. 이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윤리위도 그렇고
지금 뭐 이른바 윤핵관들의 행보도 그렇고 당 주류의 행보도 그렇고 다 여기 맞춰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당내에 주류 세력 간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지금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히 누가 지금 당의 주류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네. 전당대회 주자 중에 이제 김기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등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있고 원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건데 네. 이 중에 윤심이 실린 후보가 누구냐. 이걸 지금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난리통 속에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전당대회 레이스까지 가는 도중에 누군가는 비윤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행보를 해야 그래야 차기 총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대권까지 이어지는 어떤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서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당원을 왜 징계 안 하냐면 이렇게 주장한 거는 뭐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징계를 했다. 왜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목표는 이준석 대표를 용인할 수 없다. 이준석은 대표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네. 이런 게 당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어떤 이런 것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목소리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당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여당은 이렇게 가야 된다든지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당대표 누가 할 거냐의 문제로 기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면 전당대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그렇죠. 가처분이 인용이 네. 됐다라는 거는 이게 뭐 가처분이라는 거의 판단의 핵심은 이준석 전 대표의 권리와 권한이 어떻게 침해되느냐 그것을 막는 조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그게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법적인 논란에서 만약에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또 법적 조치를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유리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조건으로 가지 않고 이준석 전 대표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가. 그래서 이 모든 무리수가 이준석 쫓아내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건 때문에 비윤의 구심점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보여준다는 거죠. 네,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몰기 위해서 이런 모든 시나리오가 가동이 됐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만 그만둔다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모든 게 다 정리될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며,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지만 당권 도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뭐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한 중반쯤 되는 시점에 총선이 딱 걸려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거나 이럴 때 당에 어떤 혼란이 있을 거냐, 이런 문제까지 좀 길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에서 완성을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가요?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김민하 평론가와 재분석이 일치하는 부분은 당장이든 또는 법원의 판결이 이번에 인용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윤리위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됐든 아니면 네. 무고죄가 이유가 됐든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결과적으로는 쳐내리라고 봅니다. 네네. 쳐냈을 수밖에 없었을 테고,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건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거든요. 네. 대통령의 의중으로 봐도. 그렇다면 왜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은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했을까? 원래는 그쪽에 윤심이 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인 주호영과 정진석 쪽으로 넘어온 것이고 그것이 저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비대위가 지속 유지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텐데 저는 결과적으로 비윤이 자리 잡을 공간은 별로 없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거칠게 발언한다면 그러면 당 윤리위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하겠다? 당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거친 발언한다? 징계하겠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을 얻는 결과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당원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넓지 않고 크지 않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네네. 총선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제 배 소장님 말씀대로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거나 할 경우에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주 이 친윤이거나 또는 이 비윤까지는 아주 친윤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친윤의 자장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전당대회를 치는 상황에서 2024년 총선을 맞이하는 그림하고, 뭐가 됐든 뭔가 국민의힘 내에 뭔가 비윤이 있긴 있나 봐라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총선 치르는 그하고 리스크를 따지면은 내부에 반대파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결과를 남겨놓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게 보면 대선까지 가는 기간으로 보면. 그렇죠. 당장 총선까지도 그런데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을 했지만 저는 일정 부분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단은. 그런데 그 회복된 결과물이 2024년 총선까지 계속 유지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분위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4개월 후에 이런 분위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것들인데 2024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어떤 분위기일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든지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비윤이 있다. 이걸 남겨놓는 게 중요하고, 그 판단을 유승민 전 의원과 주변 사람들이 할 거라고 봐요. 소수지만. 그렇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총선에 나갈 수 있을 거냐의 문제도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1년 6개월씩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겠습니까? 경선을 통해서든 뭐든. 하지만 그때 가서 만약에 분위기가 지금 같지 않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가능성이 아마도 이 지금의 소수의 비윤이든지 이준석 전 대표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국면인 거죠. 이른바 당내 친윤계라고 분리되는 전주현 의원인가요? 네. 그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일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더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았어야죠. 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은 중진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당초 파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껴안을 때 오히려 이 지지율 파장이 지금 낮은 국면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있다.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수사적으로 마치 앞으로 누군가가 이준석 전 대표가 기회를 가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현실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연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제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의원이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이게 두 명은 거의 나올 게 거의 확실시해 보이는 것 같고요.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뛰어든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을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 이거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이게 아마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국면에서 지원하거나 안 하거나 결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를 거냐도 좀 의문인 부분도 있고. 어차피 당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니까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굳이 유승민 전 의원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당신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겨냥하고 뭐라고 하느냐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과 거리를 두는 선택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선택한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일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한편으로 볼 거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은 그 한 덩어리로 묶이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범보수 유권자층 내에서는 비호감도가 네네. 너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호감의 비호감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뭐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키우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시너지 현상이 유발된다고 봐야 되겠죠.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도와준다 하고 발언을 하는 순간 반윤 세력이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의 당내 확장성은 더 위축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 자아성찰하라 그랬더니 유승민 전 의원 반윤 세력을 도와줘.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 결별이네. 이게 각인이 돼버리고 낙인이 찍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네.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네. 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두 분한테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뭐 반윤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가지고 싸우는 모양을 보일 때 오히려 더 그 반발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자산을 이번에 쌓고 그다음에 다시 또 뭔가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스타일도 그렇고 말을 아끼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조용히 있든 나서든 그냥 그건 반윤이죠. 그럼 반윤이다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서든 독자 행보를 계속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뭐 그렇죠. 대구 쪽에 내려가서 나는 원래 오리지널 대구 경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그리고 또 당원들 만나고 다니는 이런 행보를 하면서 당의 어떤 지지 그룹들을 만드는 작업들은 계속 하겠죠. 유승민 전 의원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기로라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가 돌파구를 신당으로 생각할지 저는 여론전을 해서 뭔가 당 내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또 복구하려고 할지 저는 이게 선뜻 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자문자답하면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게 아까 배 소장님이 네. 지금 이제 여당 일부에서 나오는 이준석 총선 역할론에 네. 대해서 그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속는 셈 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네. 아니면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윤리 징계 결과에 대해서 또 법적 대응하고 막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가느냐 지금 양자택일인데 저는 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것은 전자를 선택하는 거라고 보고요. 좀 당분간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후자를 선택하면은 상당히 곤란해지고 이 모험적인 선택이 될 거라고 보는데 또 이준석 전 대표 스타일이 그걸 또 선택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주목해 봐야겠지만 다만 제가 좀 신당 창당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선택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게 이 바른정당 이후의 그 행보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트라우마가 클 거예요. 예. 그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뭐 인적 구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축소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당 창당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외부에서 누구 인사 들어올 때 당내에 들어와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준석 전 대표가 6월에 이 당 내분에 입사했을 때 제가 아마 방송에 나온 분석 전문가들 중에서는 평론가들 중에서는 정말 데이터 전문가니까 네. 저는 가장 먼저 신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마세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30년 이상을 데이터 분석을 했지만 그런 걸 잘 보지도 못했고 거의 보지 못했고 네. 두 번째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젊음이에요. 예. 젊음은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예. 지금 30대인데 아니 50대 60대의 꿈을 이루면 어때요? 내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자기가 있는 이 범위 내에서만 국한해서 판단하면 그거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요. 젊으니까 지금 좀 참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걸 왜 지금 싸우냐고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물론 의미는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속는 셈 치고라는 단서를 그래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네. 쏟게 돼요. 그 사실은 정치라는 게 상대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힘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후년 초에 총선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또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그 상황들까지 지금 그 상황까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네,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늘사회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배정찬 소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이 응답자의 29%로 나타났는데 지난주와 비교하면 5%포인트가 오른 수치였습니다. 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3%, 같은 기간 2%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은 게 다 이제 외교가 많이 나왔다. 라는 점이 이제 특이합니다.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12%, 예.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15%를 차지했다라는 건데요. 이 외교를 꼽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국면에서 또 뜨거운 쟁점이었던 게 이른바 비서거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거 사용 논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주의한 말실수로 논란을 자초했다라는 응답이 63%였고요.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을 유발했다라는 응답은 25%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여론조사 데이터 전문가 배정찬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십시오. 한국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던 24%보다는 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어떤 이유일까? 북한 미사일이에요. IRBM. 북한 탄도미사일이 지금 여러 차례 발사되고 또 우리 현무, 뒷걸음질 친 현무 네. 뒤로 떨어졌죠.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보수층에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하고 보수 성격이 강한 지지층이 어디냐면 대륙주거든요. 대구 경북 60대 그리고 주부층에서 지지율이 또 반등을 했어요. 예. 지난주에는 9%에 머물렀던 20대도 10% 중반대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주로 이제 20대를 이야기할 때 신안보 세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그런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응답자층에서 올라갔다. 이 이야기는 이번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은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나 이런 것보다도 북한 미사일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분석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교 안보적인 상황이 이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네. 군사적인 대립구도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군사적인 어떤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미일이 군사적인 어떤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이 과거에는 한미일 대 북준호 구도다 이렇게 많이 이 진영 논리를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전선은 미국의 대외 정책과 맞물려서 끝없이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과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이런 이 거부할 수 없는 우방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제. 네, 미국이 막 사우디아라비아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국면의 위기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좀 대통령이라든지 좀 이런 좀 국가적인 상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자 하는 어떤 힘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영향으로 이제 일부 지지율이 이제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좀 그랬죠. 그러게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역으로 좀 그러니까 예. 불안을 싫어하는 심리가 있으니까요. 예, 특히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든지 지금처럼 이제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또 안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네. 우리가 2012년 12월
대선이 있기 직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좀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있었거든요. 네. 이번의 경우에도 다분히 응답자 중에서 지지율이 반등한 대륙주나 20대를 신안보 세대로 본다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도 다분히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른바 비서급하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외교 참사라고 상당히 공격을 거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뒤로 그 사안들은 좀 밀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해소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서 좀 지지율이 그래도 회복된 것이 대륙주 주로 이제 안보 이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주로 응답자층 위주로 구성이 됐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영향을 받거나 또는 중도층에서는 특히 MZ세대에서도 또 더 뚜렷하게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비속어 논란이나 지금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또 국민의힘의 태도 그리고 감사원 논란 등 지금 국정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슈들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비속어 논란은 이 국민들이 판단을 끝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다, 어떤 성격이다,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끝낸 것이고 이제 다음 국면이란 안보 불안이나 뭐 경제적인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온 것에서 태도를 이제 정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을 유발했다라고 응답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25%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고려하면은 결국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죠. 지지하는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20에서 25 사이에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결과물인 것이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조금 이제 일어난 거니까 그 부분이 요 다음 국면에 대한 판단, 안보 이슈에 대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좀 사실은 특히 여성층 표심에 네.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였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뜨거웠었고 젠더 논란을 좀 빚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정부에서 확정 발표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밀어붙일 태세인데 이게 지금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표심이라고 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진행자께서 표심이라면 표심인 거죠. 네, 신뢰의 김성환 진행자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뭐가 더 떨어질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여기서 뭐 더 영향을 받아서 여성가족부 폐지 때문에 20,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이미 너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의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들도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MZ세대나 중도층이 지지율이 흡수가 될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나 50%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럴 때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사안이 오히려 그 시점에 후폭풍이 돼서 역풍이 돼서 대통령의 추가 지지율 상승을 발목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국감기간이기도 하고요. 이 기간에 지금 이른바 감사원 이병호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공개돼서 지금 정치감사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 서면조사 통과한 걸 두고도 사실은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서 콘크리트 지지층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더 떨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또 미칠지 이것도 관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야 뭐 지금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지지율을 상승시켜야 되는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악재처럼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서면조사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라고 보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거의 모든 이제 논란에서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유리한 게 다수인 어떤 그런 여론조사 결과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이 공략해야 될 중도층 그리고 네. 좀 이 연성의 보수층
범보수층에 속하긴 하지만 좀 입장 네네. 연성인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계층에서의 비호감도 동조하지 않는 대통령의 이슈에 그런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런 이슈들이 쌓여가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상당한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지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지지율이 다시 꺾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다시 또 회복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지지율 향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이런 그 논란되는 이슈에 도스태핑 등에서의 어떤 발언이나 또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앞으로는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렇게 탁 탄력을 받고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네.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자, 오늘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거나 유신시대의 아픈 잔상들을 해결하고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 이후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국가는 어떤 사유로 사과와 보상을 미루고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KBS 사회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아마 보도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된 이 심층 기획 시리즈가 사과는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사흘에 걸쳐서 보도가 됐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짚기 전에 어떻게 이걸 취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좀 있는지요? 제가 이전에 이 취재에 앞서서 취재했던 만나본 분 중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란 과거사에 유가족 분들이 계셨습니다. 좀 익숙치 않은 사건이실 텐데 이게 한국전쟁 당시에 일종의 민병대로 소집됐다가 군 장교들이 착복해서 무더기로 이분들이 숨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진실화해위에서 이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달에 만나 뵀는데 아직까지도 사과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다고 피해자 유가족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이 사건만 이렇게 처리되고 있을까? 다른 과거사는 어떻게 권고들이 처리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취재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 확인해 보니까 250건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다 확인을 일일이 다 했습니까? 예,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 비극이지만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좀 더 피해자가 많은 사건들 아니면 현대사에서 더 굵직한 사건들을 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덕분에 삼천교육대 사건이나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이런 것도 아직 국가가 사과하지 않았구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구나, 이런 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진실과거사위 정리위가 일기 활동이 언제 끝났습니까? 이게 12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다시 보수 정권으로 바뀐 시간이었는데 진보 보수 정권 다 과거사에는 분명히 가혹했던 기류가 분명히 읽힙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제 12년 지났고 정권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사과 안 하는 거면 내가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사실상 체념 상태이신 이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12년이 지난 것까지도 있다고 하는 건데 국가가 진상규명을 해서 진실규명을 해서 이건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했던 것조차 지금 사과도 안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참 이유들을 살펴보면 더 황당한데요. 대부분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서 사과를 못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어디서 그런 설명을 합니까? 그게 국방부가 적어놓은 이행문건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피해자들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못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을 직접 만나봤더니 연락처 주소 이런 거 다 보고서에 남기고 적어놓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의지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의지가 있었으면 사과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행 기록들이 혹시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이 부분 좀 피해자들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나 주소 몰라서 사과 못했다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 집에서만 수십 년을 살아왔다. 내 주소를 모를 수가 없다. 자기를 못 찾아서 사과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국가 사과가 상당히 간절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국가폭력의 특성상 단순히 물리적 가혹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도 맞을 만하니 맞았지 않겠냐. 그럴 만했다. 이런 꼬리표들이 심지어 대를 이어서 간첩의 자식이다. 흔히 말해서 빨갱이의 자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자식들한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사과를 해줘야지 내가 이 꼬리표를 뗄 수 있다. 꼭 사과를 해달라. 이런 게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일종의 낙인이 계속 그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고 연좌제 같이 계속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그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 일종의 사실 물려주고 싶지 않은 유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는 연락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사실상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데 근데 그 이상의 더 진전된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제가 정상 추진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상 추진이 됐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정부 부처에다 이유를 물었더니 정상 추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뭐가 정상 추진이고 뭐가 이행이 안 된 건지 분리해놓은 명확한 기준이 없던 건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실화연이 조사관도 그렇고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거짓말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국가 사과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국가가 사과를 했다는 건 강력한 승소의 증거가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이행 기록이 정부 부처에서 그것도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원으로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보통은 가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국가의 공식 기록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나 국가의 책임을 묻거나 배상 판결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수 피해자들은 지금 소송도 없는데도 못 내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직접 변호사를 구해서 네. 직접 기록을 찾아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회적 낙인 때문에 사회생활도 힘드신데 300만 원, 500만 원 되는 변호사 수임료를 해서 직접 보상을 받고 피해를 입증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KBS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래도 이런 이제 사과와 보상 배상에 적극적인 부처가 혹시 없었습니까? 한 군데도 없었어요? 부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행 의지를 갖고 있는 부처를 찾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사라는 게 현실에 닥친 문제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소극적이고 이번 취재만 넘기면 더 이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안일한 태도까지 엿보일 정도였습니다. 참 이 뭐라 그럴까요? 얘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라게 되는데요. 그러면 KBS 보도 이후에 좀 변화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혹시 정부에서? 이 국회 행정안전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사과 이행 관리 못했냐 이런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사과 이행 여부 전수조사라는 요구도 있었고 이 장관도 검토의 뜻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저희 인터뷰에서 노력하고 있다. 사과 이행을 위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사과를 노력해서 이제 12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사과를 받는다고 해도 또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바뀔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기 진실화위가 활동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또 뭐 권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기 진실화위원회의 권고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40여 건이 넘는 그런 권고인데 아직 행안부에서 수신을 하지 않았고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행정 절차적인 이유긴 한데 어쨌든 지금 3달이 넘은 시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실은 인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진실 화해를 통해서 사과 권고를 받은 것은 뭐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좀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것도 지금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 또 10년, 20년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의문과 우려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KBS 보도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자체 위상을 좀 높이자. 네. 그래서 권고를 받은 부처는 3달 안에 이행 계획을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권고가 위상이 높여지면 네. 그래도 정부 부처에서 이제는 사과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개정안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 나누셨지만 현재 우리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 개정은 힘들어지고 피해자들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좀 여야로 좀 구분해서 얘기하면 어떤가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야당은 좀 적극적이고 이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사라는 게 명확하게 여야를 나누기도 힘든 이슈고 또 그렇죠. 그만큼 발화력도 없어서 사실 무관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거 이거는 그냥 진실화해가 권고하는 거를 이 강제 이행하는 강제력을 주는 정도 수준인데 이건 말고 기존에 피해를 입어서 국가가 사과한 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어떤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자꾸 대안은 없고 문제점만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데 네. 사실은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에가 특별법이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교육대 피해가 인정돼도 허리를 다친 부분, 그러니까 허리 치료비만 배상이 됩니다. 네. 한 300만 원 정도가 배상을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자료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법에 물리적인 피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국가 전반적인 사회가 피해자에 너무 가혹하지 않냐. 반성과 제도적 개선이 함께 진행이 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취자 0228님께서요. 국가폭력에 의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과 가족들 답답하고 놀랍습니다만 이런 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신 거잖아요. 피해자들도 많이 만나셨고 또 그들의 얘기를 좀 직접 들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게 제가 만난 과거사 피해자분들은 자신을 괴롭혔던 당시 수사관, 교관, 보안사, 직원 등의 이름을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하고 지금까지요? 있으십니다. 근데 네. 이들이 국가로부터 훈장받고 승진했다는 말을 들었어도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가 피해자에게 유독 가혹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비앙 살리올리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6월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수의 인권 침해가 대규모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외부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취재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청취자 김정원님께서 후손들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사과하십시오.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성장한 만큼 내면적으로도 선진국 됩시다. 또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네요. 참 어찌 보면 우리 사회 부끄러운 한 단면을 들춰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KBS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이 끼어 있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서 비가 약하게 내린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전에 중부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글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늦은 밤부터는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에서 50mm, 충청, 강원, 영서, 전라, 제주 5에서 30mm, 영동과 경상권 5m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높은 산지는 얼음이 온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18도에 머무르겠고 인천, 울산은 20도, 서울, 대구, 제주 21도, 대전, 광주, 부산 22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2.4도, 습도 6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세월은 사람을 참 무심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지난 3월 백두대간을 타고 번지던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기억하십니까? 불과 7개월 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먼 이야기로 느껴지는데요. 당시 소방인력이 총동원돼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산불은 무려 214시간 이상 계속됐고 그러는 사이 서울 면적의 30%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상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산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산불이 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근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획? 나이 80에 무슨 계획이 있겠어. 송이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지 뭐. 경북 울진에서 기자와 만난 8순이 넘은 주민은 죽어버린 소나무 사이로 자라난 자풀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송이산은 새 자녀를 키워줬고 아내와 함께 노후를 책임져줄 고마운 산이었지만 산불로 한순간에 모두를 잃어야 했습니다. 40대 주민 역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꿔온, 그렇지만 지금은 다 타버린 송이밭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최소 30년은 지나야 송이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산에 난 불은 껐지만 산불 재난은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울진군은 영덕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송이 주산지입니다. 주민의 20%가량인 만여 명이 송이 채취로 생계를 이어왔는데요. 삶의 터전이 불에 타버렸지만 송이는 자연 임산물로 분류돼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재해 구호 성금으로 농가별로 1년 반치 송이버섯 채취량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농가 대책으로 건강기능성 식품 등에 사용되는 복령을 대체 임산물로 선정했지만 이 역시 재배기술을 습득하는 데 수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송이밭은 다 타버렸고 아직 복령은 나지 않는데 그 사이에 이들은 어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말해줘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말해줘요. 왜 자꾸 잘못되고 있는 것 같죠? 애써 웃음 지려고 하는 것 같아. 맘이 아파. 애써 눈물 삼키고 있는 것 같아. Oh, please, don't leave, don't leave. I want you to be a part of me. Oh, please, don't leave, don't leave. 잘못된 게 있다면 다 고치면 돼. 말해줘요. 그대 내게 하고픈 말이 없나요? 말해줘요. 왜 이렇게까지 돼버린 건가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영영 떠나버릴 사람 같단 말이야.
내래 말해줘요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9433님께서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는데 이런 건 안 잊혀지고 모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산불 피해자분들 힘내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생근님께서 자연송이는 비도 적당히 와야 잘 자라는 귀한 버섯이죠. 까맣게 타버린 커다란 산들을 바라보는 피해 주민들 가슴 아프네요.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 동안 적당히 눈도 오고 비도 내려서 특히 대형 산불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산불 조심합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새삼스럽게 발견 쓰면서 느꼈는데요. 지난 겨울에 진짜 가물었잖아요. 봄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산불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결국은 자연에 피해가 가면 사람한테도 피해가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356님께서요. 비단 3월에 울진 삼척 산불까지 갈 곳도 없이 불과 한 달 전 포항 수해 서울 폭우 피해도 사람들의 관심 밖 이야기가 되었죠.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만 현재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그러게요. 좀 무심했다는 생각을 제가 먼저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은 지금도 피해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일부 인터뷰 시간에도 과거사 위에서 국가의 사실상 폭력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피해가. 근데 국가는 뭐 정상 진행 중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건데 그 피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22,298명이 늘었습니다. 전날보다도 6천 명이 넘게 줄어든 수치인데요. 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치면 지난 7월 8일에 19,294명이니까 13주 거의 뭐 석 달이 넘는 기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이제 완만하게 감소세에 접어들어가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2주 후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0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수학자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코로나19의 수리 모델링 태스크포스에서 수리 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예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는데 맞아. 2주 뒤에 한 달 뒤에 몇만 명 줄어든다더라. 근데 그게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7, 8군데의 네,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유니스트 그러니까 울산과학기술원의 이창현 교수 연구팀이 지난 5일 날 34,710명이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12일쯤 되면 그러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15,000명대로 줄어들고 19일에는 11,000명대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감염제 생산지수 0.8 정도에서 계속 같은 수치를 기록했었는데 이거를 최근 2주간의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제 생산지수를 이제 지나고 나서 발표가 되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0.72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수치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거니까요. 네. 상황이 만약에 순간적으로 좀 악화된다거나 이런 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외 유입 확진자 숫자가 한동안 계속 늘어서 조금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변이가 생겨서 해외 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최근에 그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의무를 해제를 했잖아요. 다 네. 들어오기 전에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들어와서도 뭐 증상이 있다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면 보건소 가서 이제 검사를 공짜로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꼭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덜 하니까 확진자가 덜 나왔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해외에서도 지금 확진자 숫자가 줄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적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진자로 밝혀지는 경우도 줄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종 변이입니다. 들어왔을 때 검체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PCR 검사로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자신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해외에서 깜짝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깜깜이 모르고 있다가 확 번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미 감염이 많이 된 상태에서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네.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 숫자가 2일 날 246명에서 지금 6일 날 82명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확진자 비율도 전체 확진자에서 1.1%였던 것이 지금 0.28% 거의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이번에 독감 유행이 네. 무섭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이 됐을 때 사망률이 미감염자의 6배가 된다. 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랑 독감이 우선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증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사망률하고 중증화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미감염자에 비해서는 6배. 코로나19에만 감염된 환자의 경우는 2.3배. 이게 이제 영국에서 2020년에 공중보건국 조사거든요. 예. 근데 기억해 보시면 2020년에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뭐랄까요? 이렇게 번지는 전염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전파력이 이렇게 네. 강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훨씬 더 강력한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19에만 감염됐을 때보다 동시 감염됐을 때 사망 위험이 1.6배가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2020년에 이제 영국의 에든버러대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랑 독감이 동시에 걸린 사람과 코로나에만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중증화율이나 사망 가능성이 코로나에만 걸린 사람보다 훨씬 높은데 보니까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확률은 4배. 코로나에만 걸린 사람보다도 사망할 가능성도 2배가 넘게 높아지는 거니까요.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제일 걱정이 뭐냐면 어린이들이에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독감을 유행하는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잖아요. 올해는 A형 H3N2인데 홍콩 독감의 후손이고요. 이게 전 세계 1억 명 이상을 감염시켰던 위력을 발휘했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좀 최근에 되게 독한 그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고 네네. 또 하나 걱정은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온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면역을 획득한 바이러스 종류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또 하나는 그 사이에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항체도 적어서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예방접종도 덜한 상황에서 코로나랑 독감이 함께 걸리게 되면 어린이들이나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층에 있는 연령층의 분들이 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나이 어린 영유아들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랄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연령대 그러니까 뭐 50대부터 한 10대 넘어서 20대 그 사이에 있는 연령층도
아무래도 지금 뭐 개량 백신 맞는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죠. 독감 백신은 미리 맞아두는 게 이번 겨울을 나는데 무사히 나는 데서는 굉장히 도움이 중요하다.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반드시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수감 중에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다고요? 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수감 중에 심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감 중에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집중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성폭력 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심화 과정인데 이거를 300시간을 이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평가가 돼서 300시간하고 추가로 더 수업을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충동 관련 약물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김근식을 분석했을 때 성도착증적인 성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심리치료를 받을 때도 함께 봤던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반복하고 난동을 부려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시도 계속 불응을 하고 다른 재소자들과 갈등을 계속 빚어왔기 때문에 폭력성도 여전한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성도착증적인 성향과 폭력적인 성향을 봤을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하는 건 아니죠? 우선은 출소일에 사진하고 실거주지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요. 출소하고 10년 동안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고요. 보호관찰관이 1명이 전담 배치가 되고 24시간 관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출도 제한이 돼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못 나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등교 시간대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혹시 뭐 주거지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할 때 신고 의무도 추가가 됐습니다. 만약에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다. 그러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살아야 되고요.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을 한다거나 여행을 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치는 뭐 모르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행을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진짜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이 맞는지 24시간 진짜 관찰하다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경찰에 출동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명이 배치가 된다고는 전담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 강서구였고요. 그다음에 범행 무대가 인천 서구나 계양구였는데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금 전문가들 평가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을 놓고.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관찰관이 한 명이 전담이 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밀착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내 아이와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특히 이제 여자 어린이들한테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사람을 보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가르치고요. 그렇게 하고도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는 주로 나오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학교 시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5시만 지나도 이제 겨울 들어가면 어둑어둑해지는데 조마조마해져서 그냥 등하교를 내가 시킬까? 이런 부모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원에서 노는 여자아이들만 쳐다보는 중년 남성이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난 놀이터에도 아이랑 같이 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지도하는 교사분들 중에는 사춘기 학생들의 경우는 아예 어린 경우는 집에 가라 그러면 집에 가지만 이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청소년들은 집에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일하시는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관심에서 잊혀지면 감시가 소홀해지잖아요. 그게 저는 더 걱정인데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얼굴을 익히고 계신데요. 혹시나 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국정감사 때 그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금속 내장재가 지금 7겹인데요. 네.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라고 하고 이 김근식에게도 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출소에 대비해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으로 역시 국정감사에서 밝혔는데요. 네. 출소 후에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해요. 확정이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을 보강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네. 근데 못 끊는 전자발찌라는 말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못 끊는 전자발찌가 아니라 끊기 어려운 전자발찌를 만들겠다. 이게 네. 과연 핵심이 되는 것인지 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열심히 잘 관리하느냐. 그렇죠. 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이어가겠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선물 뭐 많이 주고 받으시고 네. 저도 뭐 받은 적도 있는데요.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짜리인지 표기가 안 돼가지고 찍어봐야죠.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좀 개선이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 선물하기가 굉장히 간편하니까 많이들 썼었는데요. 첫 번째로 상품 금액이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선물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은 그게 얼마인지 가서 찍어봐야 하니까 그런 불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원래 있는 금액이 70% 이상을 사용하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잔액 환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의 경우에는 아예 그 가액 이하는 사용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잔액 환불도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500원 이렇게 남으면 저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라떼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해가지고 넘겨갖고 200원 더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물하기 이미지의 금액을 표시해서 찍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일정 금액만 넘으면 결제가 허용되도록 그리고 잔액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기능인데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고려대 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몸짱 달력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그리고 청각장애인도 함께했다고요. 네. 학번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 교수진, 청각장애인까지 촬영에 참가를 했고요. 달력 그림도 한글, 태권도, 태극기 같은 컨셉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헌정하는 사진까지 12가지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다루는 8월 사진에는 몸짱 보통 노출이 있는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게 찍지 않고 한복을 입고 찍었다고 합니다. 이 기획을 한 학생이 17학번인데요. 기존의 몸짱 달력은 그냥 그 사진 자체에 집중을 하는데 사회 공헌적인 메시지가 담겨지지 않았는데 해마다 매달 달력을 넘기면서 어떤 주제를 기억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학번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5월 모델인 김금자님은 91학번이세요. 그래서 몸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분이 운동선수 시절로 돌아간 것만큼 만드셨고 제가 제일 놀랬던 건 67학번 생물학과 67학번 선생님 계시는데 시니어들 사진을 보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만들어진 수익금은요. 18세가 돼서 보호시설을 떠나야 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훈훈한 소식으로 맞춰주셨네요. 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